어디 급 떨어지게 공사판에서 구르던 휠체어를 타고 와서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 너희 집 수준하고는! 상견례 자리 예비 시어머니 최 여사는 태수가 내민 귀한 산삼 진액조차 격에 안 맞는 싸구려라며 그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짙은 진액이 뺨을 타고 흘렀고 태수는 묵묵히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태수가 사실 자신들의 목줄을 쥔 수천억대 건물주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만한 최 여사의 회사는 단 하루 만에 처참히 박살납니다. 그 통쾌한 사이다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도심 한복판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자리 잡은 스카이라운지에 육중한 융단문이 느릿하게 열렸습니다. 그 안쪽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최 여사의 미간이 신경질적으로 확 구겨졌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시선 끝에 들어온 것은 다소 투박한 작업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은 박태수와 그를 밀고 들어오는 딸 서윤이었거든요. 주변 귀빈석의 고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일제히 보냈지만 최 여사는 보란듯이 콧잔등을 실룩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2층 전용 라운지에 급떨어지게 흙먼지 풀풀 날리는 막일꾼까지 다 들어오게 놔두네. 이래서 회원권 없는 곳은 수준이 떨어져서 안 된다니까. 얼음장보다 매서운 모욕이 정수리에 대모처럼 꽂혔습니다. 그런데도 박태수는 수십 년간 나무를 깎아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투박한 손으로 품에서 최고급 명주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싼 크리스탈 유리병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사람 좋은, 아니 바보스러울 만큼 순박한 미소가 깊은 주름 사이로 번졌습니다. 민우군에게 들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최근 큰 수술을 앞두실 만큼 기력이 쇠하시다고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천종산삼을 밤새 다려왔으니 부디 챙겨 드시지요. 박태수는 깍듯한 예의를 갖춰 테이블 위 크리스탈 잔에 짙은 진액을 따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최 여사는 실크 손수건을 꺼내 코를 과장되게 틀어막으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어휴, 이게 무슨 역겨운 톱밥 냄새야? 어디 시장통 바닥에서 굴러먹던 싸구려. 약물로 사람 입맛을 뚝 떨어뜨려. 어머니, 아버지가 어제 한숨도 안 주무시고 밤새 약탕기 앞을 지키면서 어머니 드린다고 직접 다리셨는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해. 서윤이 핏기가 가신 얼굴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 강하게 채인 크리스탈 잔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그 안에 담겨있던 짙은 갈색의 산삼 진액이 박태수의 얼굴을 향해 확 끼얹어졌습니다. 끈적하고 짙은 진액이 박태수의 굵게 패인 뺨을 타고 뚝뚝 흘러내려 낡은 옷깃을 흉하게 적셨습니다. 튕겨나간 크리스탈 잔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산이 깨져나갔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소리가 라운지의 정막을 무참히 찢어놓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춰버린 무거운 정적이 라운지를 짓눌렀습니다. 박태수는 뺨을 타고 흐르는 진액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위태로운 몸을 천천히 숙였습니다. 휠체어에 묶인 상반신을 간신히 기울여 덜덜 떨리는 맨손으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끝이 날에 찢기며 상처가 벌어졌고 피와 진액이 뒤섞인 자국이 대리석 위를 점점이 물들여 갔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세상에 이게 무슨... 서윤이 휠체어를 밀어 어떻게든 아버지를 감싸려 하자 박태수는 진액이 흐르는 눈을 간신히 떠서 상처난 손등으로 딸의 손목을 지그시 눌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서윤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리려 하자 박태수는 상처난 손등으로 딸의 손목을 살포시 내리눌렀습니다. 참아라. 내 앞날을 위해서라면 아비의 굴욕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처절한 묵어는 말 한마디 없이도 충분히 전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눈물 나는 희생의 한가운데 맞은편에 앉은 예비 사위 민우는 말리기는커녕 테이블 밑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유리를 줍던 박태수의 시선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거울처럼 반사된 민우의 휴대전화 화면 위에 멈춰섰습니다. 도면 자료는 내 가방에 챙겼어. 우리 엄마가 저 늙은이 쫓아내면 난 서윤이 위로해주는 척 다독여서 도장만 찍을게. 너는 행사 준비나 해. 그 활자들을 읽어내려가는 찰나 박태수의 상처 난 주먹이 손안의 유리 조각을 바스러뜨릴 듯 무섭게 쥐어졌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굽혔던 늙고 병든 아버지의 애처로운 눈빛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먹잇감의 돈줄을 끊기 직전 자비라고는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절대자의 번뜩이는 각성뿐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번져가는 짙은 진액의 얼룩, 그 위에 내려앉은 것은 숨소리조차 허락하지 않는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혹여나 자신의 최고급 실크 치맛자락에 그 얼룩이 한 방울이라도 튀었을까봐 신경질적으로 옷자락을 털어내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렇게까지 매몰찰 수 있을까요? 상처가 벌어져 자국이 뚝뚝 맺히는 사돈 어른의 손을 보고도 일말의 동정심조차 내비치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이제 휠체어에 앉은 박태수를 넘어 옆에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서윤을 향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어휴, 이래서 뼈대 없는 핏줄은 어쩔 수 없어. 부모가 저 모양이니 자식 수준도 뻔하지 않겠니? 그 뾰족한 독설이 서윤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급히 물티슈를 꺼내 아버지의 찢어진 손바닥을 닦아내려 했지만 날카로운 파편에 깊게 벌어진 상처에서는 좀처럼 자국이 멎지 않았거든요.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도 최 여사의 독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차처럼 폭주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선이나 긋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주려 했더니 영주제 파악을 못하네. 회원권 없는 곳엔 웬 잡것들이 다 들어와서 물을 흐린다니까. 딸의 직업과 뼈를 깎는 노력을 짓밟는 그 참담한 모욕에 묵묵히 유리를 줍던 박태수의 굵은 주름이 강철처럼 굳게 패어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조롱은 100번 1000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빛나는 재능이 저런 천박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뼛속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처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그의 두 눈동자는 폭풍우가 몰려오기 직전에 먹빛 하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요동치는 속을 한 겹 한 겹 다져 누르며 흔들림 없는 묵직한 음성이 입술 사이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 딸이 밤낮 없이 흘린 땀과 그 일은 신성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십시오. 단호하고 품격 있는 일갈이었습니다. 저들의 경제적 명주를 끊어놓을 반격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늙은 아비로서 딸의 방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낯짝도 두껍게 헛웃음을 터뜨리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작업복을 입고 와서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죠.
서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민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말려달라는 애원 섞인 시선이었죠. 그러나 자그마치 10년을 만난 연인 민우는 서윤의 간절한 눈빛을 모른 척 외면한 채 마른 기침만 연신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무릎 위에 올려둔 명품 서류 가방의 가죽 손잡이만 의미 없이 만지작거릴 뿐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불안한 듯 가방을 고쳐 매는 찰나 덜 닫힌 지퍼 틈새로 무언가 툭 삐져나왔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그곳에 꽂히는 순간 쥐고 있던 물티슈가 바닥으로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파란색 저장 장치와 설계도면 출력물. 그것은 서윤이 지난 몇 달간 코피를 쏟아가며 매달려 완성한 뒤 어젯밤 분명히 자신의 작업실 이중 감고 안에 단단히 잠가두었던 국제 건축 공모전 원본 파일이었던 겁니다. 서윤의 흔들리던 눈빛이 일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민우 씨, 내 금고에 있던 공모전 원본 파일이 왜 당신 가방에 있어? 서윤의 날 선 추궁에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손길로 황급히 가방 지퍼를 닫아 숨기려 했지만 이내 눈동자를 굴리더니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입꼬리에 걸어 보였습니다. 아, 그거. 네가 금고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해놨길래. 어차피 우리 곧 부부 될 거잖아. 부부 사이에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의 얇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민우의 뻔뻔한 궤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 내 이름으로 출품하면 예선 통과나 하겠어? 내 건축사무소 타이틀 달고 번듯하게 나가야 입상 확률이 높아진다고.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융통성 있게 처리한 거잖아. 넌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질을 해놓고 오히려 자신을 배려했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늘어놓는 모습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른 서윤이 주먹을 꽉 쥐고 반박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찻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매서운 눈으로 서윤을 쏘아보았습니다. 예, 넌 어디서 그따위 눈빛을 뜨고 함부로 내 아들을 도둑 취급이니? 우리 민우가 내 그 조잡한 그림 쪼가리 좀 다듬어 주겠다는데 영광으로 알고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며느리 될 사람의 피와 땀을 갈취한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그 추악한 모정에 서윤은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가까스로 삼켜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모든 걸 바친 제 작품이에요. 그걸 상의 한마디 없이 훔쳐가는 게 어떡해. 입 다물어. 바닥에서 구르던 막일꾼 딸내미를 번듯한 대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려 했더니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닥달해? 당장 그 입 다물고 주는 대로 받아먹어. 그게 내 주제에 맞는 분수니까. 최 여사의 모욕은 서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의문의 파편들이 하나씩 소름 돋게 정확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악용해 몰래 도면을 빼돌린 야비한 기만. 조금 전 테이블 밑에서 수상하게 휴대전화를 두드리던 민우의 비열한 손놀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폐악을 부려도 철저하게 방관하며 흘려보내던 그 계산적인 눈빛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파온 종용이나 시월드의 텃세가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천륜을 저버린 사기극이었음을 서윤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박태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딸의 얇은 어깨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상처난 주먹을 강하게 틀어쥐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같이 찢어졌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그따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저 탐욕의 눈먼 자들의 오만한 성을 밑바닥부터 완벽하게 박살낼 심판의 시간이 이제 분초를 다투며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번져간 짙은 진액 얼룩. 그 위로 내려앉은 것은 폭풍의 눈에 들어온 듯 기묘하리만치 고요한 공백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신감에 잔뜩 경직되어 있던 서윤의 얇은 어깨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거든요. 혼란과 슬픔이 뒤엉켜 소용돌이치던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어느새 물기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등 뒤로 오싹한 한기가 타고 올라오는 극도로 맑고 이성적인 냉정함이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연인과 그 가족이 인간의 탈을 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한 순간 미련이라는 알량한 감정조차 한낱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겁니다. 서윤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맞은편의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분노로 악을 쓰거나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려오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스카이라운지의 무거운 공기를 한 줄기 칼바람처럼 갈랐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헛기침을 하던 민우의 어깨가 흠칫 굳어버렸습니다. 서윤은 조금의 망설임도 일말의 여운도 허락하지 않고 곧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아버지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민우 씨 가방 속 내도면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 그럼 오늘 일은 덮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던지는 최후의 밧줄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그 고결한 뜻이 닿을 리가 만무했죠. 최 여사는 기가 찬다는 듯 탁자에 놓인 최고급 탄산수 잔을 느긋하게 입에 가져다 대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비웃음을 가득 담아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가 미쳤어? 저런 흙먼지 날리는 노인네한테 고개를 숙이게. 거지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건방지게 명령질이야. 그 조잡한 도면 쪼가리 우리 아들이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차려고 드는 미련한 것들 같으니라고. 정말이지 하늘이 노할 오만방자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의 피와 땀을 갈취해 놓고도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뻔뻔한 작태라니 보는 이에 혀를 내두르게 만들 노릇이었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민우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손을 뻗어 서윤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너 혼자 그깟 도면 들고 나가서 성공할 줄 알아? 내 건축사무소 배경 없고 우리 집안 인맥 없으면 넌 평생 공사판 바닥에서 선이나 그어야 해. 융통성 있게 넘어가면 번듯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텐데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어떻게든 이 판을 모면해 보려는 비열하고 알량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교활하게 숨겨두었던 그 찌질하고 계산적인 밑바닥을 확인한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닿으려는 민우의 손을 더러운 오물이라도 피하듯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 매서운 거절에 민우가 멍청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찰나 서윤의 손이 자신의 왼손 약지를 향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의 손가락을
옥죄고 있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 영원한 사랑의 징표라 믿었던 그 가증스러운 금속 고리를 미련 없이 단숨에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를 향해 거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무거운 백금 반지가 허공을 가르고 떨어져 산삼진액이 얼룩진 냅킨 위를 차갑게 굴러갔습니다. 영혼을 맹세했던 약속이 더러운 탐욕의 얼룩 위에 나뒹구는 완벽한 단절의 순간이었죠. 남의 피땀 훔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천박한 집안에 제 소중한 인생 안 넘깁니다. 파혼입니다. 단 한 치의 떨림도 단 한 가닥의 미련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판결이었습니다. 공사판 운운하며 자신들을 짓밟던 최 여사의 붉은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고 민우는 무거운 것에 정수리를 강타당한 사람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귀빈 고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라운지 전체로 잔물결처럼 번져나갔지만 두 모자는 변명 한마디 내뱉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저 천박한 모자에게 반박할 단일초의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몸을 돌려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박태수의 휠체어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고 가죽이 해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박태수는 상처난 손을 조용히 무릎 아래로 감추며 자신을 지켜낸 딸의 든든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낡은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가 그 어떤 명품 구두 발소리보다도 당당하고 웅장하게 스카이라운지를 울려 퍼뜨렸습니다. 속물들의 화려한 식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최 여사와 민우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몰골과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압도적인 퇴장이었던 겁니다. 스카이라운지의 무거운 융단 문을 나서며 박태수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휠체어 팔걸이를 천천히 쥐어잡았습니다. 저 탐욕의 눈먼 자들의 경제적 명주를 밑바닥부터 완벽하게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심판의 시간까지 남은 것은 이제 겨우 13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스카이라운지의 화려한 조명을 등지고 내려온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벽면을 타고 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노출된 배관 사이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에 들어서자 그제야 지독한 긴장감이 탁 풀려버린 서윤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천륜을 저버린 자들을 상대하느라 온몸에 바짝 힘을 주고 버텼지만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참담한 노릇이었죠. 금방이라도 다리가 푹 꺾여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거칠고 투박한 온기가 서윤의 얇은 어깨 위로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태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고 두꺼운 작업복 외투를 벗어 딸에게 덮어준 겁니다. 오랜 세월 나무를 다듬으며 섬유 깊숙이 밴 은은한 톱밥 냄새와 마른 땀 냄새가 뒤섞인 그 투박한 외투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코트보다도 거대하고 따뜻한 위로였거든요. 어깨 솔기가 닳아 실밥이 드러나고 주머니 모서리에는 연필 자국까지 묻어있는 낡디 낡은 외투. 하지만 거기엔 수십 년간 현장을 지킨 아버지의 체온과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찢겨 상처가 엉겨붙은 거친 손으로 덜덜 떨리는 딸의 손등을 말없이 감싸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휠체어에 묶여 있을지언정 아비가 곁에 있으니 이제 안심하라는 바위처럼 든든하고 묵직한 체온이었습니다. 그 거칠지만
끝없이 따뜻한 감촉에 서윤의 붉어진 눈가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온기에 기대어 억눌렀던 숨을 토해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적막한 지하 주차장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찢고 맞은편 전용 주차 구역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남자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콘크리트 천장에 부딪히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하,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서윤의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본 순간 쥐고 있던 외투 자락이 구겨질 정도로 손에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카이라운지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얼어있던 민우가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은 낯선 여자 유리의 허리를 능글맞게 감싸 안고 있었거든요. 불과 30분 전까지 서윤의 연인이었던 자의 손이 다른 여자의 허리춤에 징그럽도록 자연스럽게 감겨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우의 손에 들려있던 파란색 저장 장치가 유리의 명품 핸드백 속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야, 진짜 수고했어. 그 눈치 없고 주제 파악 못하는 것이 이 귀한 걸 순순히 내놓지? 유리가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민우는 자랑이라도 하듯 어깨를 으쓱이며 낄낄거렸습니다. 내놓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지 주제도 모르고 먼저 파혼해주겠다며 길길이 날뛰면서 알아서 나가떨어지더라니까. 우리 엄마가 아주 바람잡이 노릇을 톡톡히 해줬지. 나야 아쉬운 척 연기 좀 하다가 빠지면 그만이고. 어머, 웬일이니? 지 무덤을 지갑하네. 어차피 그 바닥에서 구르던 집구석, 우리 인맥 아니면 평생 공모전 본선 구경도 못 해보고 썩어갈 텐데. 내 이름 좀 얹어서 빛보게 해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어디서 파온 타령이람? 내 말이 딱 그 말이야. 자기야, 당장 내일 주최 측에 이도면 내 이름으로 넘겨. 이제 이 바닥에서 그 집구석은 완전히 끝이야. 오늘 밤엔 내가 최고급 샴페인 쏜다. 세상에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토록 교활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뼈를 깎는 피와 땀을 갈취해 내연녀의 공적으로 둔갑시키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서윤의 귓가에 가는 금속선이 끊어지듯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습니다. 믿었던 연인의 배신을 넘어 한 사람의 숭고한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놓고 낄낄거리는 저 악랄한 작태는 보는 이의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역겨운 노릇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열하며 달려나가 앞뒤 가리지 않고 저들의 멱살을 휘어잡는 어리석은 짓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조차 아까운 쓰레기들에게 알량한 감정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은 겁니다. 서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이성으로 소리 없이 카메라 렌즈를 당겼습니다. 파란색 저장 장치가 민우의 손에서 유리의 핸드백 속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찰나와 남의 피땀을 비웃는 그들의 저열한 음성을 최고 화질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깜빡이는 붉은 녹화 표시 등은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목을 죄일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올가미로 한 올 한 올 완성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기둥 뒤에서 딸이 겪는 이 지독하고 참혹한 배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지켜본 박태수. 그의 두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싸늘하게 꺼져버렸습니다. 평생을 허허 웃으며 나무만 만지던 순박한 대목장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의 명주를 끊기 직전 일말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 포식자의 무자비한 각성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 차량에 먼저 올라탄 박태수는 상처가 굳어버린 거친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지하 주차장의 매서운 냉기를 수십 배는 능가하는 무게감을 실은 음성이 차 안을 묵직하게 채웠습니다. 강 실장 박태수의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온 이름 석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감히 불순한 것들이 내 딸의 땀방울에 겁없이 손을 댔다. 원칙대로 처리해. 건축상 관련 자료부터 빠짐없이 완벽하게 확보하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놈들의 돈줄 잴 준비 시작해.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분노로 고함을 치거나 목에 힘을 주지도 않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수천억 대 자본의 파괴력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수평선 너머에서 몰려오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통화를 마친 박태수는 차창 너머로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민우의 차량 후미등을 응시했습니다. 깊고 고요하되 한 줌의 용서도 허락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저 파렴치한 것들의 경제적 명주를 아주 철저하고 합법적으로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박살낼 심판의 시간, 저들의 오만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릴 운명의 순간까지 이제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복판 노른자위 상권에 자리 잡은 최 여사의 최고급 호화 베이커리. 샹들리에의 화려한 금빛 조명이 대리석 바닥 위로 영롱하게 쏟아지는 전용룸 안에서 크리스탈 장길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스카이라운지에서 사돈어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돌아온 최 여사가 보란 듯이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었거든요. 잔을 타고 오르는 영롱한 기포를 바라보며 최 여사는 붉게 칠한 입술을 한껏 길게 찢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알터니가 다 빠져서 속이 다 시원하네. 어디서 시장바닥 흙먼지 냄새 나는 거머리 같은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러붙으려 들어 내 꼿꼿한 기운으로 아주 단번에 떼어내버렸지. 남의 귀한 딸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도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떠벌리는 꼴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죠. 샴페인 거품이 잔 밖으로 넘쳐 흘러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제 허세에 취해 기고만장하는 모습이라니요. 같은 시각 룸의 반대편 푹신한 벨벳 소파에서는 민우가 유리를 마주보고 앉아 잔뜩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뼈를 깎는 피땀이 고스란히 담긴 파란색 저장 장치를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고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때? 내가 말했지. 도면은 완벽하다고. 이번 국제 건축상 대상은 무조건 내 사무소 타이틀로 가는 거야. 넌 약속대로 심사위원들 입만 잘 구워 살만하. 중개 비용은 지금 바로 싸줄 테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우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이내 유리의 휴대전화 화면 위로 억 단위의 거액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유리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이 큰 돈을 이렇게 막 빼도 돼? 회사 이사들이나 투자자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무슨 상관이야? 내 회사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래. 어차피 그거 다 서윤이 그 기집애가 밤낮없이 도면 그려서 우리 회사로 벌어다 준 돈이야. 융통성 있게 굴려서 내 주머니 채우면 그만이지. 안 그래? 세상에 자신의 건축회사 공금을 유리가 세운 유령회사의 계좌로 거침없이 빼돌리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명백한 공금 횡령이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두 남녀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렸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남의 회사 돈까지 흥청망청 퍼다 쓰는 꼴이라니 참으로 금수만도 못한 작태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그 탐욕스러운 축제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오후의 나른한 공기를 찢고 베이커리 1층 매장의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거든요. 매장 안으로 들이닥친 사람들은 푸른색 점퍼를 맞춰 입은 건장한 체격의 단속반원들이었습니다. 빵을 고르며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던 귀빈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가장 앞에 선 단속반 팀장이 차가운 금속 재질의 신분증을 치켜들며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생 단속반에서 나왔습니다. 이 매장 납품업체 내부에서 불량식자재를 섞어 쓴다는 아주 구체적인 익명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매장 내 모든 식자재 샘플링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속반원들은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곧장 주방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한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최고급 프리미엄 밀가루 포대를 주저없이 뜯어내어 내용물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밀가루 분진이 공기 중에 피어올라 매장 전체를 뿌옇게 뒤덮었고 진열대 위에 화려한 케이크들 위로 하얀 가루가 눈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매장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소란스러운 바깥 상황에 놀라 전용 룸에서 뛰쳐나온 최 여사의 목덜미에 굵은 핏대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금쪽 같은 매장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을 목격한 최 여사는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밀가루 한 포대가 당신들 월급보다 비싼데 어딜 함부로 쑤셔나. 당장 지배인 불러와. 최 여사가 길길이 날뛰며 단속반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을 만큼 차분한 시선으로 최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하기 전에 당장 비키시죠. 철저하게 원칙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단속반의 단호한 압박에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 사이 매장 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귀빈 고객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최고급 유기농만 쓴다더니 벌레라도 나온 거 아니야? 이래서 겉만 번지르르한 곳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매니저, 당장 내 회원권 전액 환불해줘요. 찝찝해서 원 쯧쯧. 수군거리는 사모님들의 노골적인 비아냥과 번쩍이는 카메라 불빛들이 매장 안을 사정없이 수놓았습니다. 동네방네 고상한 척은 다하던 최 여사의 알량한 체면이 수십 명의 고객들 앞에서 철저하게 진흙탕에 처박히는 통쾌한 광경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의 직업을 바닥이라 조롱하던 그 오만한 입이 이제는 제 매장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벌어지는 참극에 쩍 벌어진 채 다치지 않는 꼴이라니요. 최 여사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허둥지둥 대던 찰나였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베이커리 지배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호흡은 턱 끝까지 차올라 거칠게 헐떡이고 있었거든요. 지배인의 덜덜 떨리는 양손에는 방금 팩스에서 뽑아낸 구겨진 공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래 호들갑스럽게. 이깟 위생검사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다 알아서 덮이는 거 몰라? 시끄러우니까 빨리 쫓아내기나 해. 그게 아닙니다. 방금 우리 매장에 프리미엄 밀가루를 독점 납품하는 유통본사에서 팩스가 왔는데 우리 가맹점에서 평판 훼손이 발생했다며 당장 오늘부터 모든 식자재 공급을 전면 파기하겠다는 통보랍니다. 지배인의 절망적인 외침에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프리미엄 유기농 식자재를 간판으로 내세워 장사하던 호아 베이커리의 재료 공급이 끊긴다는 것은 곧 영업 정지와 다를 바 없는 치명적인 경제적 숨통을 끊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하지만 최 여사는 지배인의 손에서 공문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더니 코웃음을 치며 종이를 무참히 구겨버렸습니다. 어휴, 등신같이. 본사 행정 처리 굼뜬 게 하루 이틀이야? 전산에 무슨 오류가 났겠지. 내가 이따 본부장한테 밥이나 한 끼 사주면 알아서 풀릴 텐데 꼴사납게 덜덜 떨지 마. 최 여사는 구겨진 공문 뭉치를 바닥에 휙 던져버리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방금 전 들이닥친 위생 점검과 식자재 공급 중단 통보가 단순한 우연이나 전산 오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도 연기 냄새조차 맡지 못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우물 안개구리가 아닐 수 없었죠.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낡은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 박태수가 당긴 거대한 반격의 방아쇠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오만한 빵집의 셔터가 영원히 닫히고 횡령과 사기로 점철된 민우의 자금줄이 먼지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타들어갈 심판의 아침까지는 이제 겨우 9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응징의 물이 서서히 차올라 탐욕스러운 자들의 발목을 싸늘하게 적시기 시작한 겁니다. 박태수가 예고한 심판의 아침이 맹렬하게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저들의 오만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박혜수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단계적이고 치밀한 연쇄 붕괴의 첫 번째 물결이 최 여사의 호아 베이커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단속반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영업 시작을 알리기도 전에 매장 안의 모든 유선 전화기들이 일제히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오후 밀가루 포대를 뜯어내는 현장 영상이 지역 맘카페를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수화기를 든 아르바이트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당장 내 회원권 환불해줘요. 최고급 유기농이라고 속여서 우리 애기한테 그딴 쓰레기를 먹여? 맘카페에 영상 다 퍼져서 난리 났으니까 당장 문 닫을 준비나 해.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고객들의 날 선 항의가 매장 안을 사정없이 뒤흔들었거든요. 혼비백산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최 여사가 카운터로 돌진해 전화선 코드를 거칠게 뽑아 던졌습니다. 시끄러워. 너희들은 머리가 장식이니? 당장 저 전화통 다 꺼버리지 않고 뭐해? 까짓 거 푼 돈 다 환불해줘 버려. 우리 매장에 하루에 도는 현금이 얼만데 고작 이깟 일로 유난들을 떨어? 이거 다 처리 못하면 너희들 월급에서 다 깔 줄 알아. 눈앞에서 자신의 자금줄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갑질을 해대며 허세를 부리는 꼴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남의 귀한 사돈어른의 산삼진액은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여자가 제 매장 밀가루가 바닥에 쏟아지는 것에는 핏대를 세우며 발광하는 모습이라니요. 이보다 더 역겹고 추악한 이중잣대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허세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이커리의 첫 번째 물결이 덮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두 번째 재앙은 콧노래를 부르던 민우의 건축 사무소를 정면으로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발을 올리고 커피를 홀짝이던 민우의 모니터 위로 건축상 주최 측에서 발송한 붉은색 알림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긴급 소명 요청서, 표절 의혹 제보건. 메일의 활자들을 읽어 내려가던 민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희끗하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안전 하중 및 구조역학 계산식을 내일 아침 출석해서 심사위원들 앞 화이트보드에 직접 증명하라고? 제정신이야? 남의 피땀 어린 도면을 훔쳐다 껍데기만 바꿔치운 그가 그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의 뼈대를 알 리가 만무한 겁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급하게 유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기계음만 잔인하게 고막을 찌를 뿐이었습니다. 이 못돼 먹은 것이 감히 내 돈만 챙겨서 튀어. 전화 안 받아. 민우는 쥐고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무실 벽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바닥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었거든요. 심사위원 매수를 맡기며 거액의 회삿돈까지 쏟아부었던 유리는 돈만 알뜰하게 챙겨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믿었던 공범마저 등을 돌려버린 완벽한 벼랑 끝으로 몰린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쳐놓고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울 수가 없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세 번째 치명적인 타격이 텅 빈 베이커리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명절마다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던 주거래 금융사 지점장이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매고 얼음장처럼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거든요. 그의 손에는 정중하게 봉인된 서류 봉투가 한 장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타깝지만 어제 오늘 불거진 식자재 사기 의혹과 매출 급감 사태로 본점에서 대출 연장 불가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지점장님, 우리가 이 지점이랑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갑자기 연장 불가라니요? 나 최명희예요. 내일 당장 내가 5천만 원짜리 적금 하나 더 들 테니까 일단 연장 도장부터 찍어. 최명희 씨,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이제 우리 귀빈 고객 아닙니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 대출 원금 20억 원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시면 영업장 가압류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자비 없이 돌아선 지점장의 매몰찬 뒷모습을 보며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쭉 빠져대리석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모님, 사모님 하며 연신 굽실대던 그 지점장이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돌변할 수 있다니. 발등에 커다란 불이 떨어진 그녀는 공포에 질린 손으로 다급히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큰일 났다. 금융사에서 당장 내일 아침까지 20억을 갚으라는데 어미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 회사 자금 좀 빨리 융통해 다오. 어미 좀 살려줘.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주최 측에서 날 도둑놈 취급하며 당장 내일 오전에 출석하라는데 내가 엄마 빚 갚아주려고 이 짓거리 한 줄 알아? 난 내일 무조건 시상식장 가서 대상 받아야 하니까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해.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린 최 여사의 귓가에 기계적인 통화 종료음만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오냐오냐 감싸고 돌았던 아들의 끔찍한 폐륜이 만천하에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자신의 핏줄에게마저 철저하게 버림받은 최 여사는 벌어진 입을 닫지도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귀한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제 자식에게 똑같은 대못을 되돌려 맞는 완벽한 콩가루 집안의 최후가 따로 없는 노릇이었죠. 화장이 다 번져 흉측한 몰골로 바닥을 기어다니던 최 여사 앞으로 이번에는 우체국 점퍼를 입은 집배원이 다가와 노란색 등기 우편물을 무심하게 툭 내려놓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거칠게 봉투를 뜯어낸 그녀의 시선이 차가운 종이 위 검은 활자들에 멈춰 섰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예고 및 명도 절차 착수 통지서. 수천억 대 건물주가 이 상가를 비우고 나가라는 먼지 하나 남기지 않는 완벽한 경제적 응징을 내린 겁니다. 종이를 쥔 최 여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공포로 물들어갔습니다. 회원권 환불 폭주에 식자재 공급 중단에 20억 대출 회수에 건물 명도 통지까지 하루 만에 네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진 재앙은 단 한 건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휠체어에 앉아 멸시받던 노인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이 마침내 저들의 오만한 명주를 사방에서 옥죄어 들어온 겁니다. 최 여사의 손에서 통지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심 노른자 위 땅에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의 1층 로비. 그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 공간 한 구석의 후미진 대기석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던 최 여사가 처참한 몰골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명품 실크 블라우스는 심하게 구겨진 지 오래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공들여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기름기에 엉켜 이마와 뺨에 흉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당장 내일 아침이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그녀는 벌써 사흘째 건물주 회장과의 면담을 구걸하며 이 로비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사흘 전에는 그래도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등이 구부정하게 굽은 채 벤치 모서리에 몸을 기대고 간신히 의식을 붙들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녀의 덜덜 떨리는 손에는 다 식어 빠진 싸구려 캔커피 하나가 초라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최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보안 요원에게 다가가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내가 이 건물 귀빈 세입자라니까요. 매달 꼬박꼬박 갖다 바친 월세가 얼만데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며 기다리게 할 작정이야? 게다가 내 입맛 뻔히 알면서 어디서 이딴 싸구려 설탕물 같은 커피를 던져줘? 우리 아들이 오늘 국제건축상 대상을 받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대접을 해. 제 경제적 명줄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바닥을 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려 발악하는 꼴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속이 텅 비어버린 자신의 현실을 감추기 위해 더 악독하게 패악질을 부리는 겁니다. 보안 요원이 입을 굳게 다문 채 동정심은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최 여사는 씩씩거리며 로비 안을 이리저리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최 여사의 핏발선 시선이 로비 정중앙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전시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성인 남성 대여섯 명이 두 팔을 벌려 안아도 모자랄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수백 년 된 목조 대들보였습니다. 짙고 깊은 소나무 향기가 로비의 높은 천장까지 묵직하게 채우고 있는 가운데 그 대들보 앞에는
웬 낯익은 인형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늙은 사내.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스카이라운지 바닥에 무참히 내동댕이 치고 바닥에서 구르는 망일꾼이라며 조롱했던 사돈어른 박태수였거든요. 박태수는 특수 오일이 듬뿍 묻은 부드러운 천을 쥐고 유리에 베어 흉터가 남은 그 투박한 손으로 수백 년 된 나무의 결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무결을 따라 천이 오가는 동작 하나하나가 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경건했습니다. 수십 년간 나무만 만져온 대목장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대들보의 깊은 옹이 속까지 천천히 서며달고 있었거든요. 이 뜻밖의 재회에 최 여사는 두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이내 기가 찬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리며 굽이 높은 구두를 신경질적으로 올리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당한 불행과 억울함을 저 만만한 노인에게 쏟아내어 화풀이할 얄팍한 심산이었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파혼당하고 쫓겨나더니 이젠 이 빌딩 바닥 청소 알바라도 뛰시나 봐. 하여튼 그 바닥에서 구르던 징그러운 생명력 하나는 알아줘야 해. 어떻게 이런 데까지 기어들어와서 궁상을 떨고 있을까? 정말이지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다버린 잔인한 독설이었습니다. 그녀의 뾰족한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왜요? 우리 아들이 오늘 번듯하게 대상 받는다고 하니까 속이 뒤틀려서 미치겠어? 너희 딸내미가 내 꼴 보라고 시켰어? 파혼 위자료라도 푼돈 몇 푼 뜯어내려고 내 주변에서 알짱거리는 거냐고. 자신이 당장 가압류 딱지를 맞게 생긴 처지이면서도 남의 직업을 깎아내리고 짓밟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추악한 본성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뻔뻔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제 발밑에 이미 불이 붙어 연기가 자욱한데 정작 옆 사람의 옷에 먼지가 묻었다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꼴이라니요. 하지만 박태수는 그 악랄하고 천박한 조롱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치지도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휠체어에 앉은 그는 그저 오일이 묻은 거친 손바닥으로 묵묵히 아주 깊고 다정하게 대들보의 굴곡진 표면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가락이 나무의 거친 결을 따라 오가며 내는 묵직하고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넓은 로비를 고요하게 채웠습니다. 수백 년을 버텨낸 나무의 갈라진 틈새 사이로 늙은 대목장의 따뜻한 체온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로비의 묵직한 공기를 가르며 박태수의 낮고 깊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여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의 비바람을 견뎌낸 꼿꼿한 나무를 향해 건네는 경건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이 대들보는 1년에 한 번 만든 사람의 체온으로 직접 기름을 먹여야 비로소 숨을 쉬는 나무요. 아무리 돈을 수천억 원을 준다 한들 근본 없는 남의 손에 함부로 맡길 수는 없지. 그 바위처럼 태어난 한마디에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묵직한 무시의 목덜미의 핏대가 불끈 솟구쳐 올랐거든요.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삿대질을 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박태수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대들보의 거친 옹이 부근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나무를 어루만지던 부드러운 손길이 멈추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한순간에 수십 도는 떨어진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오싹하게 만드는 깊고 단호한 음성이 높은 천장을 울리며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백 년 비바람을 견디고 살아남은 꼿꼿한 나무는 말이요. 속이 텅 비어버린 썩은 가지부터 스스로 알아서
가차없이 끊어내는 법이지. 그 천금 같은 한마디가 허공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최 여사의 발끝에서부터 이유 모를 거대한 한기가 발목을 타고 종아리를 타고 등줄기를 타고 빠르게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바닥 청소부라고 비웃었건만 박태수의 굽은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거대한 산맥 같은 기백은 도저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가슴이 턱 막히는 압도적인 무게감. 썩은 가지를 도려내겠다는 그 무서운 선언이 마치 자신의 오만한 자금줄을 남김없이 끊어놓겠다는 절대적인 판결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최 여사의 앙상한 손가락이 캔커피를 움켜쥔 채 바들바들 떨렸고 잔뜩 벌리고 있던 입은 한마디 말도 토해내지 못한 채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저 오만한 자의 추악한 허세까지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최후의 심판이 이제 턱 밑까지 바짝 다가온 겁니다. 로비의 묵직한 공기를 가르고 굳게 닫혀있던 전용 엘리베이터의 육중한 황동문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내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리고 수십 켤레의 최고급 가죽 구두가 일제히 대리석 위를 밟아내는 묵직한 발소리가 로비 전체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짙은 남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강 실장이 맨 앞에 섰고 그 뒤로 두툼한 결제 서류를 가슴에 품은 수십 명의 임원진이 거대한 파도처럼 대열을 이루어 걸어 나왔습니다. 수천억 대 자본을 굴리는 이 빌딩의 수뇌부가 총출동한 위압적인 광경은 보는 이의 호흡을 저절로 턱 막히게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후미진 대기석 벤치에 초라하게 웅크려 있던 최 여사는 그 화려한 행렬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것이라곤 몸뚱이밖에 남지 않은 주제에 저 높고 귀하신 임원진들이 귀빈 세입자인 자신을 직접 응대하러 내려온 줄로 착각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을 향해 득에양양하게 삿대질을 해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꺼봐. 내가 이 건물에서 내는 월세가 얼만데 본사 임원들이 이렇게 직접 마중을 나오잖아. 당신 이따가 내 자리 찾으면 당장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제 발밑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켜는 저 오만한 꼴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죠. 최 여사는 얼른 구겨진 실크 블라우스에 매무새를 가다듬고 번진 화장을 손등으로 문질러 닦아내며 가장 우아한 미소를 장착한 채 임원진의 무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정자세를 취한 임원진의 무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려는 최 여사를 완벽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싸늘하게 스치듯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차가운 바람만이 최 여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흐트려 놓았을 뿐이거든요. 완벽하게 무시당한 채 허공에 손을 뻗고 멈춰버린 그녀의 붉은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뚜벅거리던 묵직한 구두 발소리들이 일제히 멈춰 선 곳. 다름 아닌 로비 한가운데 놓인 낡은 대들보 앞이었습니다. 바로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낡은 휠체어에 앉아있던 자신이 며칠 전 스카이라운지 바닥에 무참히 내동댕이 치고 방금 전까지도 바닥 청소부라며 조롱했던 사돈어른 박태수의 앞이었던 겁니다. 강 실장을 필두로 수십 명의 임원진이 오차 하나 없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혔습니다. 정수리가 무릎에 닿을 듯한 깍듯하고 완벽한 예의였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모든 명도, 소속 및 가압류 집행 서류 완벽하게 준비 마쳤습니다. 강 실장의 묵직한 보고가 로비의 높은 천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회장님,
단 세 글자. 하지만 그 세 글자가 뒤에서 듣고 있던 최 여사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쫙 빠진 앙상한 손가락 사이에서 꼭 쥐고 있던 캔커피가 바닥을 향해 힘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터진 캔에서 왈칵 쏟아져 나온 끈적하고 미지근한 커피물이 그녀의 값비싼 명품 구두와 새하얀 대리석 바닥을 흉하게 적셨지만 최 여사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석상처럼 굳어버렸거든요. 자신의 금쪽 같은 딸의 재능을 짓밟고 귀한 산삼 진액을 바닥에 끼얹어 모욕했던 그 볼품없는 늙은 마닐꾼이 자신이 사흘 밤낮을 벌벌 기며 매달려도 머리카락 한 올 볼 수 없었던 수천억 대 빌딩의 진짜 주인이었다니.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되며 극심한 현기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박 회장이 낡은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오일이 묻은 손에서 천을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자 곁에 선강 실장이 들고 있던 명도 소송 및 가압류 결제 서류 뭉치를 로비의 유리 테이블 위로 가차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가 유리 표면에 부딪히며 내는 묵직한 충격음이 텅 빈 로비 구석구석을 메아리쳤고 그 소리는 최 여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심판의 종소리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침내 무릎이 완전히 꺾여버린 최 여사가 대리석 바닥으로 허물어지듯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핏대를 세우며 갑질을 해대던 그 붉은 입술이 이제는 공포에 질려 꼴사납게 달달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엎드린 채로 양손을 싹싹 비비며 엉금엉금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돈어른. 제가 몰랐어요. 정말 회장님이신 줄 꿈에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우랑 서윤이가 자그마치 10년을 만난 사이 아닙니까? 제가 잠시 노망이 나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그 끈끈한 사돈의 정을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피땀을 도둑질하고 파혼을 종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돈의 정을 운운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비루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녀가 박 회장의 바짓단이라도 붙잡으려 더러워진 손을 뻗었거든요. 하지만 강 실장이 한치의 자비도 없이 차가운 구두발로 그 앞을 가로막으며 철저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감히 그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손을 어디다 대느냐는 단호한 압박이었죠. 강 실장의 묵직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그녀의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함부로 다가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이 건물 세입자도 사돈어른도 아닌 명도 소송의 피고인일 뿐입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강 실장의 팩트 일격에 최 여사는 숨만 거칠게 헐떡일 뿐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휠체어 팔걸이에 팔을 가만히 기댄 채 쏟아진 커피물이 번져가는 대리석 바닥 위를 기는 그녀를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참으로 편리하고 교활한 변명이군. 박 회장의 낮고 건조한 음성이 로비 공기를 비수처럼 갈랐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끝까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늙고 병든 약자였다면 당신은 내 귀한 딸의 피눈물을 비웃으며 평생을 그렇게 벌레 보듯 짓밟고 조롱했을 거란 뜻이겠지. 안 그렇죠? 전곡을 찌르는 완벽한 일갈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모욕한 것은 박 회장의 작업복이나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짓밟은 것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인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추악하고 교만한 신념 그 자체였거든요.
박 회장은 한 톤 더 낮아진 음성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딸이 밤낮 없이 쏟아낸 땀방울과 억울하게 흘린 피눈물 값은 내깟 것들에 알량하고 구역질 나는 눈물 따위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 회장은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심판의 서류 뭉치를 투박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그 역겨운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 서류들은 아주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정해진 원칙과 법대로 집행될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고성이나 육두문자보다도 무섭고 완벽한 절대 권력자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탐욕과 허세로 똘똘 뭉쳐있던 오만한 모래성이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붕괴되는 완벽한 순간이었죠. 평생을 남을 무시하고 떵떵거리며 살아온 최 여사의 귓가에 자신의 화려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비참한 파열음만이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마침내 박 회장이 예고했던 심판의 아침이 맹렬하게 밝아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권위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국제건축상 시상식장의 화려한 단상 위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호명된 민우가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으로 눈부신 조명을 한 몸에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돈으로 완벽하게 구워 삶았다는 유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든 입을 털어 위기를 넘겨보려 뻔뻔하게 무대에 선 것입니다. 그의 등 뒤로 펼쳐진 초대형 전광 스크린에는 남해 금고에서 비열하게 훔쳐온 서윤의 피땀 어린 설계 도면이 버젓이 그의 이름표를 달고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얼굴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그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기습적인 표절 소명 요청을 받았던 터라 단상을 짚은 그의 양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두꺼운 정장 재킷 안쪽으로는 쉴 새 없이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척을 해보았지만 턱관절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며 입술만 파르르 떠는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죠. 그때 장내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핀 조명 하나가 무대 중앙을 묵직하게 비쳤습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회자가 한껏 고무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영광의 대상 트로피 수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상과 특별 심사평은 이번 건축상의 메인 후원자이시자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신 박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장내를 뒤흔드는 가운데 무대 측면에 무거운 붉은 장막이 걷히며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휠체어 바퀴가 무대 바닥을 구르는 묵직한 소리가 수백 명의 객석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스카이라운지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바닥에서 구르는 망일꾼이라며 조롱했던 사돈어른 바로 박 회장이었거든요. 그 웅장하고 압도적인 기품에 민우의 눈이 찢어질 듯 벌어졌습니다. 얼굴의 핏기가 시체처럼 하얗게 빠져나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 단상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도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천천히 다가오는 휠체어의 묵직한 바퀴 소리에 꽂혀 있었거든요. 박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를 몰아 민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그의 소름 돋을 만큼 차분하게 가라앉은 시선이 민우를 꿰뚫자 장내에는 바늘 하나 떨어져도 울릴 듯한 숨막히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이토록 빛나는 트로피를 건네기 전에 심사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 회장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마이크를 타고 장내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훌륭한 건축물은 보이지 않는 뼈대가 생명이지요. 설계자이신 민우 대표, 이 도면의 핵심인 중앙기둥의 하중 계산식과 역학 구조에 대해 저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직접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습적이고도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남의 뼈를 깎는 도면을 껍데기만 벗긴 도둑이 그 복잡하고 정교한 뼈대의 원리를 알 리가 만무한 노릇이었죠.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붕어처럼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의 건축학적 소명도 내뱉지 못하고 눈동자만 사방으로 굴려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호기심에서 날카로운 의구심으로 변해가는 찰나 박 회장이 투박한 손가락을 가볍게 튕겨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 속 도면이 특정 기둥의 접합부 치수 쪽으로 무섭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설계도면 원본 작성 기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초 작성자 박서윤. 최종 수정 일시 공모전 마감 전일 새벽 2시. 거대한 화면에 뜬 선명한 이름 석자에 장내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민우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객석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기둥의 특이한 접합 치수와 결구 방식. 저것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은 대목장들만이 아는 고유의 손버릇입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끊고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인 자신의 투박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객석을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무와 씨름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거친 손맛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무와 씨름한 제가 제 귀한 딸아이에게만 유일하게 물려준 숭고한 유산이란 말입니다. 도둑질의 명백한 물증과 반박할 수 없는 장인의 증언이 떨어지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카메라 불빛들이 일제히 민우의 핏기 가신 얼굴을 향해 폭격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우는 마이크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발악을 해댔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다 조작된 거라고요. 저 앙심품은 늙은이가 제 컴퓨터를 불법으로 해킹해서 제 설계도의 딸 이름을 덮어 씌운 겁니다. 당장 저 노인네 끌어내려요.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뻔뻔하게 남 탓을 하며 패악질을 부리는 꼴이라니요. 객석에 앉아있던 업계 권위자들과 심사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매서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남의 뼈 깎는 피땀을 도둑질해 놓고 적반하장이야. 당장 저 파렴치한 도둑을 무대에서 끌어내려. 우리 업계의 수치다. 쏟아지는 멸시와 조롱 속에서 민우의 오만한 껍데기는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준비한 진정한 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묵직하게 손짓을 보내자 스크린의 화면이 흑백의 낡은 신문 기사 하나로 전환되었습니다. 15년 전 붕괴 사고 현장. 무너지는 대들보를 온몸으로 막아낸 목수, 끝내 하반신 마비 판정. 빛바랜 기사 속 사진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밑에서 두 다리가 완전히 짓눌린 채 굵은 대들보를 어깨로 받치고 있는 젊은 박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으스러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이를 악물고 대들보를 떠받치는 젊은 목수의 팔뚝에는 핏줄이 밧줄처럼 솟아 있었고 허리 아래는 이미 무너진 잔해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수의 처절한 헌신 덕분에 좁은 틈새로 목숨을 건져 기어 나오는 한 젊은 여성의 얼굴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졌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확인한 민우의 두 다리가 완전히 꺾이며 무대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신음조차 새어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진 속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잔의 틈을 기어 나오는 여자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 최 여사였던 겁니다. 자신을 살리느라 두 다리가 으스러진 은인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도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뺑소니치듯 도망쳐버렸던 그 매정하고 뻔뻔한 여자가 말입니다. 그러니 은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조차 할 리가 만무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급이 떨어진다며 벌레 취급하고 조롱했던 그 낡은 휠체어가 사실은 15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두 다리를 제물로 바친 거룩한 희생의 훈장이라니요. 그 우주적인 인과응보와 끔찍한 죄업의 무게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민우의 정신을 완벽하게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은인을 물어뜯은 그 파렴치한 패륜이 수백 명의 관중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에 찬 야유를 쏟아냈고 누군가는 박 회장의 희생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카메라 불빛의 폭풍 속에서 무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헐떡이는 민우를 내려다보며 박 회장이 마이크를 쥔 채 낮고 엄숙한 최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5년 전 한 생명을 구하고자 기꺼이 내 두 다리를 내어주었지만 박 회장의 음성이 한 박자 끊겼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이 시상식장 천장이 내려앉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 고결한 은혜를 기만과 도둑질로 갚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일 뿐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사회적 명줄과 경제적 자금줄을 모조리 끊어버리는 완벽한 공개 응징의 선언이었습니다. 남의 피와 땀으로 만든 왕관을 훔쳐 쓰려던 오만한 도둑은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와 멸시 어린 야유 속에서 영원히 재기 불가능한 나락의 밑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상식장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쫓겨나듯 도망쳐 나온 민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휴대전화 다이얼을 눌러댔습니다. 액정을 누르는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고 등줄기에서는 쉴 새 없이 끈적한 식은땀이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남의 뼈를 깎는 도면을 훔친 것도 모자라 회삿돈까지 몽땅 긁어모아 넘겼으니 유리가 심사위원들을 매수의 이 처참한 사태를 수습해 주길 바라는 얄팍한 동아줄을 붙잡고 발악을 한 겁니다. 하지만 덜덜 떨리는 수화기 너머로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조차 아닌 결번이라는 단조롭고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민우의 두 다리가 아스팔트 바닥 위로 속절없이 꺾였습니다. 유리는 이미 그가 빼돌린 거액의 회삿돈을 알뜰하게 챙겨 해외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거든요. 남의 숭고한 노력을 비웃으며 탐욕을 부리더니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꼴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죠. 다급해진 민우가 금고에 남은 푼돈이라도 챙겨 해외로 도망치기 위해 헐레벌떡 자신의 건축사무소 앞으로 달려갔을 때였습니다. 평화롭던 회사 입구에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수사 차량 여러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내 차에서 내린 건장한 수사관들이 파란색 증거물 상자에 회사 저장 장치와 비밀 장부들을 가득 담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걸어 나오는 겁니다. 민우가 밤낮으로 드나들던 사무소의 유리문에는 이미 빨간 딱지가 비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민우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려던 찰나 매서운 눈빛의 형사가 그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민우 씨, 지적재산권 위반 및 거액의 공금 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 착수했습니다. 당신 이미 전면 출국 금지 조치 내려졌으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말고 순순히 동행하시죠.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옥죄어오는 묵직한 촉감에 민우는 헛바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불능의 페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제 어미를 팔아넘기는 기가 막힌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형사님, 전 억울합니다. 이거 다 우리 엄마가 시킨 짓이에요. 그 노친니가 파혼하라고 부추기고 도면 훔쳐오라고 협박했다고요. 저 말고 우리 엄마를 잡아가세요. 네. 자신을 평생 금쪽같이 감싸고 돈 늙은 어미를 수사관 앞에서 팔아넘기며 몸부림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발악이었습니다. 한때 대상 트로피를 쥐려 했던 그 탐욕스러운 두 손이 이제는 쇠고랑에 묶인 채 차가운 유치장 바닥을 기게 될 완벽한 몰락의 순간이었죠.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상가 앞, 요란한 중장비의 엔진 소리가 주변의 무거운 공기를 거칠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제 굴삭기의 집게발이 화려했던 베이커리의 금빛 간판을 무자비하게 뜯어내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토해냈습니다. 최고급 유기농 밀가루가 흩날리던 그 우아한 매장은 이제 뽀얀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흉측한 골조만 남기고 처참하게 뜯겨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모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화려한 공간이 이제는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뒤틀린 철근만이 나뒹구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철저하고 자비 없는 강제명도 절차가 집행되는 철거 라인 밖. 거액의 빚더미에 앉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최 여사는 흩날리는 흙먼지를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땅바닥을 긁으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내 가게, 내 피 같은 돈, 내가 어떻게 일군 자리인데 다 부서지네. 다 망했어. 다 끝났다고. 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악을 썼지만 그녀를 향해 동정 어린 눈길을 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길바닥을 구르다 무언가를 발견하곤 허공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서윤아, 사돈어른,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우리 민우랑 결혼만 해주면 내가 널 평생 최고급 며느리로 떠받들고 살게. 제발 저 철거 좀 멈춰다오. 응. 허공을 향해 손을 싹싹 비비며 구걸하는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의 귀한 딸에게 흙먼지가 묻었다며 멸시하고 붉은 산삼진액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그 오만방자함이 고스란히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영원한 나락으로 처박아 버린 노릇이었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가 난다는 옛 어르신들 말씀 한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이 된 철거 현장의 건너편 도로, 숨막히는 시멘트 먼지조차 닿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그곳에는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속물들의 최후를 차분하게 응시하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과 그 휠체어 손잡이를 든든하게 쥐고 있는 딸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이 말없이 뻗은 따뜻한 손으로 아버지의 좁아진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았습니다. 그 다정한 온기에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하고 깊은 눈빛으로 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나무를 다듬느라 거칠고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인 투박한 두 손으로 딸의 손을 아주 단단하고 묵직하게 겹쳐쥐었습니다. 오래 버티느라 고생 많았다. 내 귀한 딸아.
벌레 먹어 속이 텅 빈 썩은 나무는 이제 완벽하게 속가냈으니 지난 억울함은 다 털어버리거라. 박 회장의 깊고 다정한 음성이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서윤의 귓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을 다시 짓자꾸나. 서윤의 눈가에 맺혀있던 맑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며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남의 잣대에 얽매이거나 천박한 자본에 상처받지 않을 진정한 주체성과 노동의 존엄을 되찾은 완벽한 미소였거든요. 탐욕으로 썩어 문드러진 자들의 성이 등 뒤에서 먼지와 함께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뒤로 한 채 서윤은 휠체어의 방향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부드러운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두 부녀는 찬란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새로운 길을 향해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격 있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인생사연 지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전해드리는 내내 그 오만방자한 최 여사 모자의 아나무인한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가 나는 법이라는 옛 어르신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남의 피땀을 도둑질하더니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 길바닥에 나앉고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 꼴이 참으로 고소하고 통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반면에 우리 박 회장님, 비록 값비싼 명품 대신 소박하고 투박한 옷차림으로 휠체어를 타셨지만 그 수천억대 자본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꼿꼿한 기품, 정말이지 거대한 산맥처럼 든든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들보다 평생 흙먼지 뒤집었으며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100번 1000번 더 고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박 회장 부녀 앞으로는 꽃길만 걸어라 하고 따뜻한 응원 한 줄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매서운 호통과 따뜻한 응원이 모이면 저 인간의 탈을 쓴 자들도 감히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할 겁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오늘의 사이다 참교육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기가 막히게 찰진 마라맛 사이다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평안하고 다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